네, 22페이지 이집트 문명 살펴볼게요. 이집트 문명은 우선 메소포타미아 지역하고 굉장히 가깝고, 이집트 그 아프리카 대륙의 초입에 위치해 있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면 도달하는 아라비아 반도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고요. 22쪽의 지도를 보시면 시나이 반도, 이렇게 조그맣게 튀어나와 있는 반도가 시나이 반도예요. 그래서 여기를 건너게 되면 요즘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는 기자지구, 그다음에 멤피스, 룩소르, 아부신벨 등의 도시가 보이죠. 그래서 이 지중해를 건너게 되면 건너편으로 그리스 방향으로 향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럽으로 가는 통로이고, 그리고 이쪽을 건너게 되면 이제 아라비아와 연결되는 이제 바다와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배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고, 또 남쪽에는 사하라 사막이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집트는 배가 없는 한은 사하라 사막에 의해서 이렇게 국경이 방어가 되는 이런 지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는 개방적인 육지라면, 이 이집트 같은 경우는 북아프리카의 좀 폐쇄적인 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우리가 비교하여 많이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자, BC 3000년경 이집트 문명은 그 강 이름 나일강 한번 적어보시고, 나일강 부근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도시가 형성됐는데요. 이 아프리카 지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좀 따뜻하지만 반대로 건조하고 용수가 부족하기도 해요. 근데 이 아프리카 대륙 중에 유일하게 나일강 지역만 굉장히 농업 용수가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당연히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인식을 하겠죠. 그리고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3, 4개월 이상을 굉장히 주기적으로 물이 넘칩니다. 그래서 3개월 이상을 강 주변에 땅이 잠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표면을 단면으로 그려본다면 처음에는 이만큼이 땅에 드러나 있지만 수위가 상승하면서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넘치게 되면 여기 부분이 다 잠기겠죠. 그리고 다시 물이 빠지게 되면 여기 남았던 부분이 물에 잠겼다가 남은 퇴적물로 인해서 굉장히 농사 짓기에 유리한 좋은 조건의 토질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옥한 농토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농사를 짓고 싶어 했던 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 하면 우리가 그냥 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범람이 이루어졌고, 범람이라는 건 넘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이 대규모로 장기간 동안 넘치기 때문에 이 넘친다는 거는 홍수가 나고 집이나 토지가 다 잠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강 부근의 지역이 방금 설명드렸듯이 호수로 바뀌어요. 잠기는 거죠, 물에. 그리고 다시 그 지역에 물이 빠지고 나면, 배수가 되고 나면 이 지역에 진흙이 쌓입니다. 그래서 물이 한번 넘칠 때 이 물이 인간이 의도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도록 관계시설을 축조를 하게 되는데, 관계시설이라는 것은 물길을 뜻해요. 물길. 그래서 작은 수로, 그리고 웅덩이, 저수지 등을 얘기하는 거죠. 등을 통해서 물을 옮기는, 그리고 물의 흐름을 통제하는 이런 기술을 우리가 치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지식을 독점하면서 나일강의 수 자원을 농업과 생활용수로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는 교과서에 잘 설명이 돼 있는데, 나일강이 범람하고 남은 지역을 다시 한번 구획을 정리하려면 땅을 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밭의 모서리를 직각으로 하려면 각 변의 비례가 3대 4대 5인 삼각형 모양이어야 한다든지, 이런 어떤 이제 건축이라든지 도형의 어떤 원리, 공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 물이 넘치는지를 알아야 대비하기 때문에 범람 시기를 정확히 알다 보면 날짜 관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확히 예측하려면
매년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물이 이만큼 넘쳤을 때 별이 여기에서 보였구나. 이런 것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면서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천문학의 발달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는 것을 처음 이집트인들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의 범람과 새 계절, 그래서 물이 빠지는 시기, 그리고 건조되는 시기, 물이 넘치는 시기 해서 아케트, 그리고 페레트, 세무 이런 4개월 곱하기 3 해서 12개월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런 어떤 천문학과 건축학과 기하학과 측량술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적어볼게요. 이 과정에서 별과 천체의 움직임, 그리고 토지의 모양과 크기를 측정하는 측량술, 그리고 도형과 건축의 기본이 되는 기하학, 이런 것들의 발달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나일강입니다. 자, 지형적 특징은 메소포타미아와 반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아래쪽은 사하라 사막, 그리고 위쪽과 오른쪽은 각각 지중해와 홍해로 막혀 있기 때문에 한 정권이 생겼을 때 이 통일 국가 조직체가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고요. 안정적인 어떤 특징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안정을 사색이나 학문 발달에 시간적 여유를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발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워낙 변화가 잦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지금에 집중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어서 가게 되는 다음 세상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내세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오른쪽으로 연결되는 이집트의 어떤 신화 그리고 문화적인 어떤 장례 풍습 이런 것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자, 그 아래에 이집트의 문화적 요소부터 먼저 메모를 하고 가면 이집트 하면 여러분이 그림과 함께 떠올리는 상형 문자, 메소포타미아의 쇠기 문자와 비교되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 달을 기준으로 생활을 했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기준으로, 해를 기준으로 하는 달력 측정, 시간 측정법을 썼어요. 그리고 숫자를 계산할 때 9, 0부터 해서 9까지 차게 되면 다음 단위로 넘어가는 십진법을 계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교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좀 머리에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파라오는 이집트 신화에서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의 현신으로 나중에는 태양신의 현신으로까지 존경받게 되는 이런 지도자의 이름이고요. 신격화한다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신정정치라고 써주시고 자, 재정일치하고도 비슷한 표현인데 우리 신관이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정치적 권력까지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을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화에 나오는 어떤 오시리스라든지 이시스라든지 그런 신들이 이제 죽은 다음 사후 세계로 영혼을 안내한다라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이제 이 현실에서 누리던 생활을 다 누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집보다 더 거대한 형태의 무덤을 만들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집트어로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피르에무스라고 하는데 이집트 말로 높다라는 뜻이고 집이자 어떤 무덤을 의미를 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피라미드, 피라미드 건축. 그리고 미이라는
이제 페르시아어에서 왔는데 사람이 죽고 나면 액체가 있는 곳부터 부패가 시작되죠. 그래서 이 부패를 막기 위해서 시체에 있는 수분을 모두 제거한 다음에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송진을 몸 곳곳에 넣어줍니다. 근데 이 송진은 이제 소나무에서 나오는 액체인데 이 송진의 페르시아어 발음이 무미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무미암이는 영어 단어 나중에 여러분이 무미 또는 머미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미이라라고 알고 있는 이제 방부 처리된 시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송진으로 시신을 썩지 않게 부패를 방지를 하면서 그럼 왜 시신을 썩지 않게 보관하려고 해요? 죽고 난 다음에도 그대로 현실에서 누리던 생활을 누리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내세 다음 세상에 이제 그 저승세계에 무사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자에서라고 하는 두루마리에 적혀진 주문을 외워야 이 내세로 가는 여정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자에서는 이집트인들의 어떤 종교관 그리고 내세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물이 되겠는데 추상적인 거죠. 그래서 그 저승세계에 대한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문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안에서 발견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거 내용을 판독을 하다 보니까 이집트인들의 생활과 어떤 고민 그리고 이제 철학 세계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죽은 사람을 위한 어떤 가이드, 안내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오는 사자는 우리 동물 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라오 같은 경우도 이 파라오의 피라미드가 이제 가장 큰데 뜻이 이집트어로 큰 집에 사는 사람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집트어는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뭐 세트라든지 뭐 네페르티티라든지 호르무스 해서 이제 이집트어만의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이집트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집트 세계의 역사인데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좀 여백에다가 적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이쪽에 메모를 했다가 좀 쓰도록 할게요. 지우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 이집트는 메모장에다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집트 시대의 시기는 우리가 세 개로 나눠요. 일단 고왕국, 그리고 중왕국, 신왕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데 중왕국은 가운데 중자가 되겠고요. 신왕국은 새로울 신자가 됩니다. 고왕국은 그러면 오래된 시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세 가지 시기로 이집트를 나눌 수 있는데 고왕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오래됐어요. 2575년에서 기원전 2300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4500년 이상, 한 4600년 정도 됐겠네요. 4600년 전에 건설이 됐던 이집트 최초의 왕조이고요. 중왕국 같은 경우는 1938년 기원전부터 1600년까지. 여기 이제 중간에 이집트에 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기원전 1700년쯤에 힉소스인이라고 하는 이집트는 폐쇄적인 지형이라서 외부인의 침입이 별로 없었다 그랬죠. 그런데 기원전 1700년에 힉소스인의 외부 침입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집트가 한번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신왕국 같은 경우는 힉소스인의 침입을 물리치고 다시 한번 강력한 이집트의 왕국이 건설되는 시기인데 이게 신왕국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이집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자, 고왕국 같은 경우는 가장 우리가 윗부분인데 수도가 멤피스라는 도시고 이때 가장 큰 대규모의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중왕국 시대에는 테베라고 하는 도시를 도읍으로 삼아서 주변에 지중해를 돌아다니던 이제 장사를 주로 하는 교역을 주로 하는 페니키아
라는 민족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힉소스인이 쳐들어왔을 때 원래 강한 이집트였을 때 주변에 민족들이 이집트가 농사짓기 좋으니까 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이민 오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 서아시아 쪽에서 건너온 사람들 중에 헤브라인들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민족이죠. 근데 이 헤브라인이 힉소스인이 쳐들어왔을 때 이 이집트 사람들이 평소에 자기네들한테 막 강제 노동시키고 이랬던 것들을 보복하려고 힉소스인한테 협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로 이제 목초지를 얻어서 이제 이집트에서 자기 재산을 챙기다가 이집트인들이 다시 이제 힉소스인을 쫓아내고 강력한 신왕국을 건설하니까 이 사람들이 헤브라인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우리 모세이기죠. 그래서 다시 서아시아로 탈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병사들하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중왕국 시대의 이집트는 이 주변인들, 페니키아인이라든지 헤브라인들이라든지 그래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했던 세계에서 주변 민족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힉소스인의 지배를 물리치고 나서 에서 벗어난 후 새로운 이집트로 다시 거듭나는 게 신왕국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요 이제 지도가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잠깐 보시면 고왕국의 중심부였던 멤피스 보이시죠? 그 다음에 테베는 조금 아래쪽에 있어요. 테베는 요 정도 이제 아래쪽에 있고 신왕국 같은 여기가 이제 상이집트, 여기가 하이집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 그런 나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역사를 잠깐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집트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상형 문자에 대한 설명인데 상형 문자는 우리가 신성한 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특징이 표음 문자입니다. 표음 문자는 소리를 표기하는 그런 문자죠. 한글처럼. 그런데 이 표음 문자이지만 얘가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두 가지만 간단히 적어보면 1789년에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일어났다가 나폴레옹이라는 장군이 프랑스 혁명을 이제 제자리로 돌리고 다시 제국을 건설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세계에 이제 퍼뜨린다는 그런 명목으로 다른 나라를 막 침략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인도까지 공격을 하러 아프리카를 건너다가 아프리카 대륙을 지나다가 나일강 근처에서 잠깐 군사들이 캠핑을 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식수를 얻으려고 나일강 주변에 있었던 나일강의 지류인 로제타 강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로제타 강에서 머무르다가 우연히 돌덩이를 하나 발견을 하는데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이 발견 지역 이름을 따서 로제타석이라고 하죠. 사진을 잠깐 보시면 이 로제타석은 까만색이고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비석이에요. 근데 만들어진 게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제 기원전 196년 그래서 거의 기원에 이제 가까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사제들이 이집트의 신관들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 파라오의 5세에 큰 은혜를 베푼 것을 찬양하는 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내용보다는 여기에 문자가 3가지 종류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자, 그 다음에 뭐 한글, 그리고 일본어 뭐 히라가나 이렇게 3개가 같이 써져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내용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추정을. 근데 이제 당시에 그 나폴레옹의 군대는 이거를 명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고 그냥 그 돌을 뽑아서 가져왔어. 네. 가져와서 이제 프랑스의 고고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줬겠죠. 그래서 상풀리옹이라는 교수가 1802년부터 이거 해독을 시작했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20년간 연구를 한 끝에 1823년에 14개 글자의 판독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14개를 밝혀낸 게 무슨 큰 의미가 돼요? 라고 하는데 한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음 뭐 10개, 모음 12개에서 뭐 22개, 24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파벳 같은 경우도 뭐 20개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14개를 해독을 했다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모양이 옷이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모양이 뭐 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추정을 했냐면 그리스 문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 문자를 기본으로 해서 대응되는 글자를 하나씩 찾은 거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2000년 이상 전혀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던 이집트의 상형 문자를 이 우연한 발견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엉뚱하게 지금 프랑스도 아니고 영국에 가 있는데, 그래서 이 로제타석은 이집트의 문화를 예측할 수 있는 이제 그 문화적인 기여를 크게 한 그런 비석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군대가 발견했던 거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러면 22페이지에 이집트 영역과 이집트 문물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내세관을 비교하는 글이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길가메시 선생님 수업 시간에 보여드렸는데, 현재 너 너무 슬퍼하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그리고 내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함을 더 표현해라. 지금 삶을 더 행복하게 생각해라. 이런 얘기라면, 이집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철학에 굉장히 이제 몰두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내가 가야 할 세상, 그리고 내가 죽고 나서 좋은 세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해? 양심적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죽고 나면 이제 아누비스와 토트 이런 신들이 이걸 이제 판단을 해서 태양 이제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이 이제 최종 심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신들의 얼굴이 보이고 있고요. 죽은 자를 관장하는 신이 이제 세트입니다. 저승세계를 관장을 하고, 그다음에 오시리스의 아들이 호루스예요. 나중에 호루스가 그 세트한테 복수를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집트 신화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투트가 이제 이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 동물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의 일종인 사냥개 그레이하운드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죽은 자가 그래서 사자에서에 나오면 죽을 때 외워야 되는 어떤 주문이라고 했죠. 저는 이런 나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좋은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집트 벽화에 보면 좀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 눈은 정면, 얼굴은 측면, 그리고 상체는 정면, 하체는 측면, 이렇게 약간 몸이 뒤틀린 듯한 그런 느낌의 그림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인들의 어떤 문화적인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페이지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인도하고 중국어 선생님이 다음 영상에서 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